은퇴 3년 차. 어느 날 아침 통장을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이 속도면 제가 마련한 노후 자금은 75세에 바닥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받았고 큰 사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지난 3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요. 은퇴하고 처음 1년, 저는 이상하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친척 모임, 골프 약속, 경조사,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 외롭지 않았고 뭔가 여전히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가 대부분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 손주가 영재래.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듣다 보면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집에 와서였습니다. 만나고 온 사람이 누군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웠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통장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회비, 경조사비, 술값, 골프 치는 비용,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사람 만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였구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고 돈을 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골프 모임, 만나면 피곤한 경조사,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의무였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한 달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00만 원 쓰던 게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긴 50만 원으로 전혀 다른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 1박 2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강릉에 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회 한 접시를 먹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15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동창회에서 10만 원 쓸 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와 회 먹는 15만 원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만날 때도 용돈을 넉넉히 쥐어줬습니다. 예전엔 10,000원씩 줬습니다. 이제는 5만 원을 줍니다. 손주들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최고. 그 한마디가 5만 원보다 값집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돈을 썼고 지금은 내 삶을 위해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는 형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노후가 무너지면 그 짐은 결국 자식에게 간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75세에 돈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결국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도와줄 순 있어도 다 주지는 않는다. 급한 일이 생기면 물론 도와줘야죠. 하지만 제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제가 통장을 보고 깨달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아껴서 뭐 하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다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4, 저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친구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돈만 모았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요. 여행 가자고 해도 나중에 그러더니 이제 가려고 하니 병이 왔어요. 돈은 남았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배가 나왔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아픕니다. 나도 그 친구처럼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그때부터 몸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하루는 생각보다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앉아서 신문, 소파에 앉아서 TV, 점심 먹고 또 앉아서 핸드폰, 저녁 먹고 또 앉아서 뉴스. 계산해 보니 하루에 8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헬스장, 등산, 수영, 핑계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밖에 나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할 일 하나는 했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10분이 15분이 됐고, 한 달이 지나니 15분이 30분이 됐습니다. 지금은 30분이 짧게 느껴집니다. 비가 와도 나갑니다. 우산 쓰고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백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나 생선, 저녁에 고기 조금, 몇 끼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먹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살았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체중이 10kg 빠진 것도 아니고 근육이 확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몸이 덜 불편해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네. 그 차이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건강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가도 돼?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일까요? 은퇴하고 3년 동안 저는 아내와 거의 대화를 안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저녁 먹고 나면 TV 틀어. 명령조였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나중에 알아서 해.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도 가도 돼? 이 한마디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한테 허락을 구하는 말투.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기 꽃핀 거 봐. 예쁘다. 그래.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걸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 뭐가? 예전엔 나한테 말도 안 걸었잖아. 집에만 오면 신문 보고 TV 보고 나는 없는 사람처럼
그랬나? 응, 그랬어. 그런데 요즘은 같이 걷잖아. 그것만으로도 좋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그동안 저는 아내에게 뭘 해줬을까? 돈 벌어다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상 받아먹고, 빨래 해놓은 거 입고, 집 깨끗한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 이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밥상 받으면 오늘 국 맛있네? 빨래 개켜놓은 거 보면 고마워.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무표정했는데 요즘은 가끔 웃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예전 같았으면 뭐하러?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좋지 가자. 1박 2일로 속초에 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당신이랑 이렇게 어디 간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우리는 대체 뭘 했나? 지금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와 친구가 됐어요. 나이 들면 친구는 줄어듭니다. 그럼 누가 남나요? 매일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사람, 딱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내 유일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말이죠. 이게 제가 깨달은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배우자와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와 가까워지니 이상하게도 자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1년, 저는 자식들을 자주 만나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이나 먹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좀.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바쁘지 뭐.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자식들 키웠는데 이렇게 바쁜가? 그러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안 섭섭해? 뭐가? 애들이 거의 연락도 안 하잖아.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각자 사는데 그래도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엔 맨날 이것저것 물어보셨잖아요. 돈은 잘 버는지, 애들은 공부 잘하는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그래?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연락드리게 돼요. 그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챙긴다고 했던 게 사실은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먼저 전화 안 합니다. 대신 자식들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요즘 어때? 이 정도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제가요. 연락 횟수도 늘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한 달에 서너 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자주 연락이 옵니다. 왜일까요?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깨달은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5챕터 새로운 루틴. 자식과 거리를 두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2시였습니다. TV를 보다가 다시 봤습니다. 2시 30분,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루틴을 만들자. 첫 번째로 정한 건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30분 산책합니다. 돌아와서 스트레칭 10분, 샤워하고 아침 먹습니다. 8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이 알차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뭔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서예 강좌를 봤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6개월 지나니 제법 볼만해졌습니다. 1년 지난 지금은 집에 제가 쓴 글씨를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무소유.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내가 이걸 썼구나.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운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 후에 집안일 하는 시간입니다. 빨래 개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예전엔 아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합니다. 집안일이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오후에 책 읽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2권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하루 30페이지씩 읽습니다. 한 달이면 1권 반 정도 됩니다. 목표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읽는 게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답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내일 뭐 하지? 이런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루틴을 만들고 나서 제일 좋은 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전엔 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선명합니다. 아침에 산책했고, 오전에 서예 배웠고, 점심에 청소했고, 오후에 책 읽었고,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로워지니 오히려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걸, 이게 제가 깨달은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루틴이 생기고 하루가 안정되니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의 외로움은 혼자라서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였구나. 지금은 혼자 있어도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 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것.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가거나 제가 먼저 가거나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저도 집에 혼자 있어 봤습니다. 점심을 혼자 해 먹었습니다. 라면 끓이고 계란 하나 넣고 간단했지만 스스로 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빨래도 돌려봤습니다.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하나씩 해보니 아,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밖에 나가보는 것.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식당에 갑니다. 손님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영화도 봤습니다. 혼자 카페도 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30분 그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혼자 있는 연습을 하다 보니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혼자가 되더라도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지금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를 두려워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지금 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80세가 되어도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산책 나가고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게 제가 65에 깨달은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자식 이야기, 루틴 이야기, 그리고 혼자 되는 이야기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지난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30대, 승진하고 집 사느라 쉴 틈 없었던 40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삶은 뒷전이었던 50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5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뿌듯하기보다는 허전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위해 살았고, 자식 위해 살았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정작 저를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3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그 3년 동안 제가 찾은 답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 아픈 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딱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 오늘 저녁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6개월 후, 1년 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지? 그런 막막함이 없습니다. 외롭기는 하지만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3년 전보다는 훨씬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하루하루를 살만하게 만들어줍니다. 65,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 살았어.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직 20년, 어쩌면 30년이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6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미안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조금은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우리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잘 늙어갑시다. 건강하시고 덜 외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으신가요? 나는 내일부터 이것 하나만 시작해 봐야겠다. 그런 다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노년을 응원하며 천천히 잘 늙어갑시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